당신이 나를 사망 처리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잠깐 숨을 고른 뒤 나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사람을 죽인 건 질병도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어요. 장례식조차 없이 단 한 줄의 행정 기록이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듯 대화의 흐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기록, 은호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우연히 남아있던 게 아니죠. 고성이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는데요.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이상할 만큼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행동처럼요. 그 모습이 은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묻는 건. 은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꺼냈어요. 왜였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방식이었는지 고성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먼저 계산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땐 고성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조용했어. 그 한마디는 은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어요. 조용했다는 말은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조용하면 은호는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은 거군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불쾌함이 드러났어요. 너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얘기 더하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은호는 오히려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은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지워졌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서류상 문제는 없다. 그 말들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처리됐다는 뜻이었어요. 은호는 고아원 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행방이 아니라 처음 그 기록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물었어요. 원장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직접 나서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늘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선을 긋는 사람. 그리고 그 방식이 고성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우진의 실종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설명은 단순했어요. 성인이었고 퇴원 가능했고 자발적인 이동이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간호사는 작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진이 병원 벤치에서 누군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증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는데요. 폭로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 이 방식은 다시 반복될 거라는 것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기록 낯선 목소리가 말했어요. 당신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숨을 멈췄어요. 일부 엔딩 긴장 문장. 은호는 그 순간 이제 이 이야기가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삶을 처음으로 뒤집어보고 있었는데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입양된 이후의 삶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었고 사랑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자신이 불행하게 자랐다면 과거의 진실이 지금의 삶을 설명해줬을 텐데요. 은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려 했던 걸까요? 입양 엄마는 은호의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있니?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고 캐묻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방식이었어요. 은호는 그 앞에서 차마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요. 말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같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말로 대화를 끝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고아원이라는 단어보다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편 고영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영이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일정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전화 한 통, 약속 하나, 눈빛 하나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고영이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게 자신의 위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 고영이는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었어요. 어디까지 알아? 상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요. 기록 일부입니다. 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람은 모든 걸 알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알기 시작할 때 가장 불안해진다는 걸. 고영이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우진의 실종을 두고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자발적인 퇴원이라고 정리됐던 일이 간호사의 증언 하나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진은 병원 벤치에서 누군가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은호는 다시 고아원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라진 부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남겨진 기록들은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요. 그 순간 은호는 확신했어요. 이건 과거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과거를 관리해왔다는 증거라는 걸요.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지금 멈추는 게 좋아요. 그 문장은 경고처럼 보였지만 은호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은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나 내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를 밝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요. 은호는 그날 밤 자신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조용히 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은호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과거를 숨긴 게 아니라 아예 관리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워진 기록은 우연이 아니었고 남겨진 기록도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호는 자신이 불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상처투성이로 자랐다면 이 모든 게 설명됐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사랑받고 컸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지금의 진실이 더 큰 균열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고영이는 그날도 바쁜 일정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고영이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하루를 움직이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약속이 취소되고 이야기가 바뀌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영이는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게 고영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방식이었어요. 조용히 처리돼야 해.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소란이 생기는 순간 관리의 실패라는 걸 고영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우진의 실종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자신이 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우진은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겁먹은 얼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 증언은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진은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지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은호는 더 이상 이 일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멈춘 적이 없었어요.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록이 다시 떠오르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단서들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요. 은호는 그날 입양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뿐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은호를 더 흔들리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앞으로도 몰라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은호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평범한 일상조차 함께 흔들리게 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그 순간 은호는 처음으로 침묵이 누군가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영희는 그날 저녁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사람들은 고영희를 늘 같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성공한 재벌가 부인, 운이 좋았던 여자, 은호는 파일을 닫지 않은 채로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이지도 키보드를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짚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분명히 괜찮았어요. 입양된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안정적이었고 사랑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호는 이 선택이 복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무너질지 모를 사람들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그 생각이 은호를 조금 숨쉬게 했어요. 다음 날 은호는 평소처럼 움직였는데요.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평범함이 은호에게는 가장 큰 방패였어요. 아직 아무도 그의 결심을 눈치채지 못해 은호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는데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잠을 잔 것 같지도 못 잔 것 같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결정을 미뤄두고 있을 때보다 결정을 한 뒤가 오히려 조용하다는 걸 은호는 그제야 느끼고 있었어요. 폭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고 침묵하겠다고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겠다고 정했을 뿐이었어요. 그 차이가 은호에게는 컸어요. 은호는 출근길에 문득 고아원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건물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정비된 외벽, 새로 바뀐 간판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을 기억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어요. 은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멈춰 서서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여기서 나간 날보다 이곳이 자신을 떠나보낸 날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고영희는 그날 평소보다 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일정도 줄였고 사람 만나는 약속도 취소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고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걸요. 고영희에게 위기는 언제나 같은 형태로 왔어요. 소란스럽게 터지는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은호는 지금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고영희는 누군가에게서 보고 하나를 받았는데요. 은호가 외부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공개된 것도 아니고 유출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영희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였어요. 고영희는 그제야 작게 웃었어요. 이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웃음이었어요. 이번엔 조금 오래 가겠네. 그 말에는 불안보다 흥미가 섞여 있었어요. 병원 쪽에서도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우진의 실종을 완전히 정리하려던 흐름에 미묘한 제동이 걸렸어요. 공식적인 재조사는 아니었지만 기록을 다시 살펴보자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부 전화 기록과 퇴원 직후 동선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질문들은 아직 누군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모든 변화가 자신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입양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어요. 말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 선택 역시 은호에게는 책임이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다시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하나 추가했어요.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날짜, 시간, 사실 확인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정리. 은호는 이 문서를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고영희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이었어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은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고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여유로웠어요. 생각이 정리됐니?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어요. 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난 고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선택을 했을 뿐이야.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끝까지 같은 논리를 유지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 선택이 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지워둬요. 고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분노도 충격도 없었어요. 대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파일을 하나 더 복사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메시지는 읽음 표시 없이 전송 완료로 남았어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해졌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고 복수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막는 일이었어요. 은호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고아원에 왔었다는 그 남자요. 확실해?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더 위험해. 그래서 더 이상 모른 척 못해요. 은호야, 지금 이 선 넘으면 이미 넘었어요. 그럼 돌아올 수 없어. 원래 돌아갈 데가 없었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묵직한 공기였어요.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7화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라 확인이 될 거라는 걸요. 그 사람. 은호가 낮게 말했어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던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지혁은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메모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 메모 안에는 여러 개의 시간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규칙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라지기 전 항상 정리 담당자가 움직였다는 점이었어요. 은호는 그날 아침을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우연처럼 받은 전화 한 통. 발신 번호는 없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그 남자는 말했었어요. 당신은 그냥 피해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은호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안이었어요. 그럼. 은호가 그때 물었어요. 우지는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선택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책임을 우진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고성이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그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집 안에서도 전화기 너머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재는 그 침묵이 위험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왔거든요. 엄마.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고성이는 잠시 웃었어요. 너무 빠른 미소였어요.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고성이는 이미 뒤처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기록을 다시 확인했고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고 있었어요. 사람을 직접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요. 그 무렵 박영란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가출이라기보다는 탈출에 가까웠어요. 영란은 은호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사망신고, 기록 정리, 존재 삭제. 그 단어들은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영란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처리될 거야. 그래서 영란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살아있는데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긴 싫어요. 은호는 결국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혁이 함께였어요. 증거는 있어요. 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공개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낼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폭로와 침묵 사이에서 은호는 이제 세 번째 선택지를 찾고 있었어요. 기다리되 기록을 쌓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와 있었는데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은호는 그 말에 차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남자는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록.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은호는 그 순간 이 싸움이 은폐와 폭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공개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그 남자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은호에게는 도발에 가까웠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이미 한 수 위에 서 있다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요. 은호가 물었어요. 이제 와서 입 다물라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웃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웃음이었는데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불쾌했어요. 입을 다물라기보다는 남자가 말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혁은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대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고아원. 지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원장실 창문이 깨졌던 날. 그날 어디 계셨죠?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남자가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과거 이야기죠.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예요. 은호가 바로 받아쳤어요. 지금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남자는 처음으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먼저 연락을 끊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떼어냈어요.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보다는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온 적 없어요. 저도요. 요즘은 아예 말이 없네요. 주변 사람들의 말은 서서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고립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고립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고 동시에 상대를 흔들기 위한 공격이었어요. 은호는 밤마다 정리되지 않은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사망 신고서 사본, 고아원 내부 메모, 병원 퇴원 시간대 기록. 그 서류들은 각각은 별개의 문서였지만 함께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누군가가 문제가 커지기 직전에 개입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지혁이 말했어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그 말은 은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방식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박영란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요. 그 선택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영란은 이미 어머니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정리하면 영란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영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란은 자신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사라지는 길을 택했어요. 기록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기 위해서요. 남자는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문자였어요. 이쯤에서 멈추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은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한 기회 제공이었어요. 멈추면 보호받고 계속 가면 고립된다는 신호였어요. 은호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역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사람. 은호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사람들.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부터 찾아줘. 지역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려. 괜찮아. 은호가 말했어요. 급하게 끝내면 또 같은 방식이 될 테니까.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불이 꺼진 집 안에서 계속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은호. 그 이름은 이미 처리된 이름이어야 했는데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고성이가 중얼거렸어요. 왜 지금이야? 그 질문에는 후회가 아니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쾌함이었어요. 은호는 그날 이제 이 싸움이 누군가를 고발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드러내는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름. 은호가 낮게 말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죠. 지역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한 장씩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행동은 망설임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워 보였어요. 지금 공개하면 지역이 말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 알아요. 은호가 바로 답했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는 걸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됐어요. 지금은 모든 단서가 연결됐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직전이었어요. 그 시각 고성이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는데요. 누군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그쪽에서 고성이가 말했어요. 정리 안 하면 문제 커져. 상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미 커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아이.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다시 건드리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아.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은호는 예전의 은호가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버티던 아이가 아니라 기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됐다는 걸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사망신고 접수 시간, 병원 퇴원 시간, 고아원 기록 수정 날짜. 그 날짜들은 하나같이 특정 인물의 일정과 겹쳐 있었어요. 여기. 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날.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실명.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까지 말할 거야?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름은 말 안 해요. 지역이 놀란 듯 은호를 봤어요. 대신 은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해왔던 방식, 그 구조부터 공개할 거예요. 그건 전략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공격하는 대신 그 사람이 의지해온 시스템을 먼저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어요. 그 결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는데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망 신고가 먼저 된 아이, 고아원 기록 삭제, 병원 퇴원 전후 개입 정황. 이야기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성이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받지 않은 전화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 고성이가 중얼거렸어요. 날 끌어내리겠다는 거구나. 그 목소리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어요. 오직 분노와 모욕감만 남아 있었어요.
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은호가 먼저 받았어요. 당신. 낯선 목소리가 말했어요. 선 넘었어요. 은호는 웃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 선. 은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먼저 지웠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상대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다음은 실명이겠군요.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는데요. 이제 다음 선택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가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때는 다들 그게 맞다고 했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잖아. 왜 지금 와서? 왜 하필 지금이야?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까지 문제야.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억울함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보다는 상황에 떠밀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고성희에게 그 일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고 정리였고 필요한 조치였어요. 그땐 고성희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 그 말 속에는 사람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오랜 습관이 담겨 있었어요. 고성희는 늘 그래.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걷어내고 결과부터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요.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받지 않은 전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중 하나의 번호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번호였어요. 지금 고성희가 전화를 걸며 말했어요. 움직이고 있어. 상대는 짧게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 말에 고성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놀람이 아니라 불쾌함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 고성희가 낮게 말했어요. 은호. 더 이상 피해자 프레임으로 두지 마. 그 말은 명령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상대의 서사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고성희는 알고 있었어요. 은호가 들고 있는 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요. 사망신고는 있었지만 왜 그 선택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맥락은 없었어요. 맥락. 고성희는 중얼거렸어요. 그걸 내가 만들면 돼.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건 고성희가 가장 익숙한 작업이었어요. 의도를 흐리고 선택을 왜곡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 사람들은 고성희가 말했어요. 항상 이야기를 믿지. 사실이 아니라. 그날 밤 고성희는 몇 개의 연락을 더 돌렸는데요.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 요즘 좀 불안정하지 않아. 그 말은 증거가 아니라 의심을 심는 말이었어요. 한편 고성희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은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고아원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날의 선택을 다시 떠올리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 고성희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늘 고성희보다 한 발 뒤에 있었고 하지만 항상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사람 손까지 가게 둘 수는 없어.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성재의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아들에게만큼은 이 모든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성재는 고성희가 낮게 말했어요. 알 필요 없어.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어요. 고성이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존재이기도 했지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날 새벽 고성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이제는 방어만으로는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은호가 말하기 전에 고성이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어요. 8화 엔딩 클리프행어. 고성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 차례야. 그리고 그 순간 은호의 이름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망 처리했잖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나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길 왜 꺼내? 분명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불편한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며 밀어냈었으니까요. 왜냐면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봤거든요. 그 이름이 아직도 서류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만해. 아니요. 이제는 그만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죽였잖아요. 그건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죽어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됐던 건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이 반응은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였어요. 사람들은 은호가 낮게 말했어요. 사실보다 이야기를 먼저 믿죠.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호는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완성할 거예요. 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요. 피해자를 흔들어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 그건 늘 같은 수순이었어요. 불안정하다. 감정적이다. 상처가 많다. 그 말들은 동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신뢰를 깎아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어요. 은호는 그 프레임을 정면으로 부수기로 했는데요.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이야기를 더 씌우는 방식이었어요. 감정적인 건 은호가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은호는 그날 밤 하나의 파일을 정리했는데요. 사망 신고서 원본, 고아원 기록 수정 내역, 병원 퇴원 전후 시간대 기록. 그 파일의 제목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존재 증명. 은호는 공개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공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폭로가 아니에요. 은호가 지혁에게 말했어요. 기록 복원이에요. 그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편 고성이 쪽에서는 원치 않는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익명 게시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불안정하다는 말이 너무 반복된다. 왜 사망 신고까지 갔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한다. 의심은 단정적인 비난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이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짜놓은 구도가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은호.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생각보다 영리하네. 은호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제가요. 은호가 말했어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도 될까요? 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 같네요. 그 말은 증언이었고 동시에 용서였어요. 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지워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새벽 은호는 고성이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고성이가 말했어요. 멈추면 다시 조용해질 수 있어. 은호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조용함. 저한텐 죽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게 고성이 첫 균열이었어요. 8화 엔딩 클리프행어. 은호는 전화를 끊고 파일 하나를 업로드 대기 상태로 바꿔두었는데요. 공개 버튼 옆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은 아직 눌리지 않았어요. 이건 오해야.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고성이에게 이 상황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 전달된 이야기였어요. 정정하면 돼. 고성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의 모양을 바꾸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날 아침 고성이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말투도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고성이가 통화 상대에게 말했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아.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말은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의심을 분산시키는 말이었어요. 고성이는 늘 그 방식을 써왔어요. 은호는 그 움직임을 바로 감지했는데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반응의 방향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제 은호가 지역에게 말했어요. 나를 의심하는 쪽으로 흐름을 틀고 있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그래도 지역이 말했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안 될 거야.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기록이었어요.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할 기록이었어요. 고성이의 은폐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는데요. 공식적인 반박문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말들이 여기저기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원래 좀 불안정했대.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했대. 그 말들은 증거 없이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의혹보다 사람을 먼저 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불안정하면 사망 신고까지 가는 게 정상인가? 그 질문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의심은 확신보다 느리지만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그 흐름을 보고 조급해졌는데요. 그 조급함은 결국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은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쯤에서 고성이가 말했어요. 멈추는 게 서로를 위해서야. 은호는 즉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말의 의미를 차분히 곱씹었어요.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은 늘 한쪽만을 위해 쓰였거든요. 제가 멈추면 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게 이미 대답이었어요. 그날 오후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신호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기록상의 오류, 행정착오, 확인 중인 사안. 고성이는 그 단어들로 사건을 감싸려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호는 하나의 결정을 했어요. 은호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기록을 검토 요청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그 기록에는 사망 신고를 요청한 경로와 승인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확인의 문제였어요. 고성이는 자료를 받아든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기록에는 지금까지 그녀가 지워왔던 연결선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묻는 첫 전화가 고성희에게 걸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은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진은 혼자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수술 직후의 상태,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의무 소견,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까지. 우진이 스스로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와줬어요. 지역은 새로 확보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교통 기록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아니고 공식적인 이동 기록도 아니었어요. 이건 지역이 말했어요. 병원 주변 CCTV 중 공식 요청에서 빠졌던 구간이야. 그 구간은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였어요. 각도 문제도 아니었고 화질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청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영상 속 우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행동이 분명했어요. 우진의 속도에 맞춰 걷고 있었고 잠시 멈출 때마다 자연스럽게 방향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보호자 같아. 지역이 말했어요. 아니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가 아니라 인솔자예요. 그 차이는 컸어요. 보호자는 책임을 지지만 인솔자는 목적지만 봐요. 같은 시각 고성희는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진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 고성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정리된 거 아니었어. 상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고성희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정리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우진의 개인 소지품 목록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병원에서 사라진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메모 한 장이었어요. 정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기억 속에는 있었어요. 그날 간호사는 말했어요. 우진 씨가 이걸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간 이식은 안 해도 돼. 그 문장은 은호를 오래 붙잡았어요. 우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흔적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설득이 있었음을 암시했어요. 이건 지역이 낮게 말했어요. 자발적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우진에게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 선택을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어요. 그 방식은 너무 익숙했어요. 고성희가 늘 써왔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우진의 마지막 이동 지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장소였는데요. 그곳은 공식적인 보호시설도 개인 주거지도 아니었어요. 여기. 은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임시 공간이에요.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에 가장 좋은 곳.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어요. 고성희는 이제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우진의 행적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되짚게 만드는 결정적 고리가 되고 있다는 걸요. 이건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어요. 사망 신고보다 더 위험해. 사람은 죽었다고 처리하면 끝나지만 사라진 사람이 남긴 흔적은 계속 질문을 만들거든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우진의 이동 경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는데요. 그 선의 끝에는 이름 하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우진 얘기는 하지 마. 고성희는 그 말을 생각보다 빠르게 내뱉었는데요. 그 반응이 이미 답이었어요. 은호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고성이가 방어해 온 건 사망신고도 고아원 기록도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건 우진이었어요. 왜요? 은호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라서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조사 자리에서 우진의 이름이 처음으로 정식 안건에 올랐는데요. 그전까지는 연관 가능성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동 경로, 목격 증언, 그리고 우진이 남긴 메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됐어요. 우진 씨는 조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반응이었어요. 그건 고성이가 말했어요.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익숙한 논리였어요. 늘 그래왔듯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선택을 조사관이 물었어요. 누가 옆에서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 행동은 그 자체로 부정이 아니었어요. 동요였어요. 은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분노보다 이상한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고성이도 처음으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우진은 은호가 말했어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문장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의무 기록은 그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말을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단어를 꺼냈어요. 그땐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나온 자기 합리화였어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말. 그 순간 고성이의 논리는 스스로 균열을 만들었어요. 관행이라는 말은 책임이 분산됐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책임이 존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조사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고성이를 향하던 질문이 사건이 아니라 방식으로 이동했어요. 이건 조사관이 말했어요. 단일 사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혼자가 됐는데요. 전화를 걸어도 바로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곁에 있던 사람들마저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왜? 고성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하필 우진이야. 그 질문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계산이 어긋났다는 불쾌함만 남아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우진의 메모를 다시 읽었는데요.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그 문장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설득의 결과였어요. 누군가는 우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줬고 그 감정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고성이는 홀로 남은 자리에서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진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되돌려보게 만드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조사 대상 목록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있었어요. 우진 관련 개입자.